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은 세계 최고의 저출산 국가입니다. 그래서 인구가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노동력이 부족해서 이제 이민청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그 노동력을 외부에서 들여와야 된다. 이런 기본 정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주변에 무슬림 인구가 급격하게 늘어날 겁니다. 그렇다면 교회가 준비해야 됩니다. 이번에 브레TV에서 이슬람 바로 알기 아카데미를 준비하고 있는데 4월 13일부터 14일까지 이틀 동안 이틀만 투자하시면 데뷔할 수 있습니다. 강력 추천합니다. 2023년 3월 29일자 이스라엘 투데이 시작합니다. 지난 한 주간에도 이스라엘과 이스라엘을 둘러싼 중동 여러 나라에서는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중에서도 저희가 오늘 자세히 분석해볼 첫 번째 뉴스부터 확인해 보시죠. 미 바이든 국무부가 친팔레스타인, 친시아파 정책을 펼치며 이스라엘 족쇄 채우기를 본격화하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습니다. 미국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의 분쟁을 완화하기 위해 서안지구에서 이스라엘군의 작전 반경을 축소하는 대신 미국이 직접 팔레스타인 5천여 명 규모의 대테러 부대를 양성하기로 했는데요. 한편 미국은 이란의 농축 우라늄이 84%에 육박함에도 불구하고 이란 핵합의 복원을 지키려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어 모순된 행보를 보여왔습니다. 현지 전문가들은 미국이 다층적으로 이스라엘의 족쇄를 채우고 있다며 네타냐후 총리는 미국으로부터 독립해 독자 노선을 걸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미국이 팔레스타인 사람 5천 명을 데리고 대테러 부대를 양성한다는 얘기는 그럼 서안지구 안에 미국이 들어간다는 얘기인 건가요? 그럼 앞으로 미국과 이스라엘의 IDF 충돌 가능성이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지난 2월 26일 날 한참 테러가 이제 양측에서 이제 급증했지 않습니까? 하와리에서 형제도 사망하고 뭐 등등 있어가지고 긴급하게 이제 요르단 아카바에서 회담을 가졌어요. 주요 이제 이스라엘 피해 당국, 이집트 당국자들이 주최한 회담인데 이날 참석한 사람이 누구냐면 미 국무부 하디 암르 팔레스타인 특별대표입니다. 자, 이제 특별대표가 뭐냐면 사실상 주 팔레스타인 미국 대사예요. 대사인데 이제 그 대사관을 못 만드니까 현지에 그래서 특별 대표인데 이 사람이 사실상 팔레스타인 대변인입니다. 주 팔레스타인 대사라고 볼 수 있는데 미 국무부에서 파견 나온 암르 팔레스타인 특별 대표가 그 회의에서 뭐를 제안했냐면 명목상으로 오슬로 협정에 준거에서 팔레스타인 당국이 관할 지역에서 대테러 활동하는 걸 미국이 돕겠다. 미국이 직접 돕겠다. 그 대안으로 팔레스타인 5천 명을 요르단에서 훈련시켜가지고 데리고 와가지고 대테러를 시킨 후 서안지구에 투입할 예정이라고 한 겁니다. 그리고 관련 군수 지원, 장비, 뭐 훈련뿐만 아니라 무장까지 지원한다고 그래요. 대신에 요번에 북부 사마리아 지역에서 발생한 테러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이제 IDF의 작전 반경을 축소했어요. 관할권을 이제 들어오지 마라. 팔레스타인 당국 우리가 할 테니까. 왜 이 IDF 작전 반경이 왜 줄은 거죠? 그러니까 요걸 이제 충돌이 자주 일어나니까 양쪽이 이제 자제해라는 방식으로 이제 암르 대표가 이런 제안을 했죠. 근데 이스라엘은 100% 수용됐다기보다는 한시적으로 이제 서스펜드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후아라 지역을 포함하는 북부 시베리아 테러 세력이 창궐하고 있는데 지금 진압을 토보를 못 하고 있어요. IDF가 이것 때문에. 이 IDF와 팔레스타인 분쟁을 원천 차단하는 건가요? 예, 그 명목상으로 보면은 과거 이제 우리나라 남북 대치간에도 판문점 공동기업이 구역이 있지 않습니까? JSA. 거기서 유엔세가 주둔해서 남북군이 서로 충돌하는 걸 방지하는 그 버퍼존 역할을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요번에 구현한다고 하는데, 근데 이게 왜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IDF 군하고 팔레스타인하고 이렇게 충돌이 발생하느냐? 이걸 해봤어요, 과거에.
했던 걸 예. 다시 하는 건가요? 그럼? 지난 2002년에 이와 유사한 방침으로 미군이 팔레스타인을 훈련을 시켜놨어요, 보안군을. 근데 이 팔레스타인 보안군이 IDF 병사 26명을 사살을 했습니다. 오히려 예, 살해한 전례가 있는데 어떻게 했냐? 당시 팔레스타인 보안군이 미국 군사고문단, 여기서 얘기하는 미 군사고문단은 특수부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특수부대 출신들이 그 휴대전화 유도 폭탄 기술을 훈련을 시켰거든요. 대테러 훈련. 이것도 감지해야 테러를 잡을 수 있다 했는데 그거를 역용해서 이스라엘 군한테 테러로 자행을 해버린 것이죠. 그래서 팔레스타인 보안군이 사실상 미국의 대리 세력이 돼서 IDF와 대립할 수 없는 구도가 됐다라는 거예요. 한번 이런 일이 있었으니까 또 다시 했을 때 이런 일이 또 발생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그렇죠.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이제 팔레스타인 보안 당국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지역 와서 사고 치고 도망가는 거죠. 그럼 IDF가 못 쫓아와요. 그러니까 테러하고 도망가고 테러하고 도망가고 이런 악순환이 자꾸 반복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과거에 미국이 이런 조치를 파기했는데 또 부활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미국이 팔레스타인 정책은 사실상 이스라엘 적대 정책이라고 보는 게 정확할 것 같습니다. 적대 정책. 이 미국이 이러는 것이 아무래도 친팔레스타인 정책 때문인 것 같은데 그런데도 얼마 전에 이스라엘군과 미군이 합동훈련까지 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런 핵합의 복원 협상은 계속 진행하려고 하고 도대체 미국의 정확한 입장 무엇인가요? 예, 지난 1월에 이제 이스라엘군과 미군이 총 7,500명이 참여해서 이제 주니포크 합동 군사 훈련을 했어요. 대규모 공군 전력 운동인데 정기 훈련인데 이거에 대해서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를 하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지만 이 훈련은 이란 타격, 이란 대리 세력 제압을 겨냥한 공군 훈련이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지 매체는. 또 이스라엘 전현직 군 장성들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안보 싱크탱크들은 이걸 아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어요. 이 훈련을 놓고선 미국이 대이란 타격 의지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 그런데 반면에 유대 공화주의 세력이나 이거에 반대하는 세력은 그렇다면은 왜 미국이 이란 핵 합의, 그 JCPOA 협상 유지를 그렇게 애걸복걸하느냐? 그리고 또 영국과 그 EU가 IRGC에 대한 제재를 했어요. 그 히잡 시위로 인해 가지고 뭐 영국 시민 운동가 막 사망하고 처형하고 그래가지고 JCPOA 탈퇴는 물론 IRGC에 대한 이제 제재를 하겠다고 나섰는데 이거를 바이든 행정부가 끼어들어서 막아버렸어요. 철회시켰죠. 네. 그리고 또 최근에 IAEA 그로시 총장도 이란 핵시설 군사적 타격은 불법이다라고 얘기했어요. 이스라엘 겨냥해서. 그러니까 평화적 핵 사찰 프로세스를 따르자고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또 하나 또 사례가 뭐냐면 이란은 러시아와 평화적 원자력 협정을 맺었습니다. 최근에. 네. 그러니까 러시아가 이란에 각종 핵시설을 제공하는 거예요. 러시아가 이란에. 근데 뭐 소미 씨도 잘 아시겠지만 현재 우크라이나와 지금 전쟁 중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미국이 지금 러시아에다 대규모 제재를 때려넣는데 경제 제재, 금융 제재를. 근데 유독 러시아가 이란의 핵기술 제공하는 건 제재 명단에서 빠졌어요. 유예 조치를 했다라는 얘기죠. 이런 거를 이제 종합해 보면은 뭐가 되느냐? 사실상 JCPOA 그 이란 핵 복원 합의를 지속 관철시키겠다는 의지가 명확하게 드러난 거 아닙니까, 미국이? 그리고 이란 타격은 상호 충돌되는 개념이에요. 이란 핵을 합법적으로 용인해 주면서 왜 이란 타격을 하냐라는 거죠. 너무 모순이 그렇죠. 되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의 그 보수 지식인들은 합동 군사훈련은 네트냐후 내각과 이스라엘 안보 당국 군부를 속이기 위한 쇼다고 보는 거예요. 겉으로는 막 같이 뭐 군사작전 하지만은 내용적으로는 이란 핵 합의 해주기 위해서 애걸복걸하고 있단 말이라는 얘기죠. 그러니 뭐 지금 이란과의 핵합의 복원 협상은 이런 상황이고 예. 또 이스라엘 네타냐후 입장은 미국을 믿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참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그러니까 이란은 이제 말씀한 것처럼 이미 핵무기급 농축 우란이 84% 단계가 있어요. 그럼 이거 거의 핵무기급이거든요. 그러면 합의가 복원되면 이런 합법적으로 아무런 제약 없이 그냥 무기 개발하는 건데 이게 협상의 의미가 없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현재 이제 이스라엘 네트냐후의 입장은 뭐냐? 과거의 미국으로 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네트냐후 이스라엘의 문제라기보다는 미국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른바 공화민주 초당적인 외교 정책은 없고 바이든 주도 이른바 오바마 상기에 해당되는 외교 정책만 있어요. 이들의 외교 정책의 핵심이 뭐냐면 친시아파 이란의 강화예요. 중동 질서에서. 미국은 전통적으로 사우디가 우방이었고
근데 우방을 이제 우리 갈아탄다라는 거죠. 이란으로. 그게 이제 명징하게 드러난 것 같죠. 그래서 앞으로 그럼 공화당이 집권하면 될 거 아니냐라고 하지만 공화당의 집권 가능성 현재는 굉장히 낮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전통적인 미국 안보 정책으로 돌아가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친 사우디 이스라엘 안보 정책에서 달라진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 현재 바이든의 친시아파 이란의 중동 정책으로 가는 것이고, 그래서 지난주에 얘기했던 이란 사우디 협약에 미국이 암묵적으로 동의했다는 얘기가 그래서 그런 거예요. 지금 현재 바이든 외교의 핵심에서는 미국의 동맹 와해가 됐어요. 지금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뭐 사우디, 브라질, 베네수엘라 다 트럼프 행정부의 정반대로 가고 있거든요. 전부 다. 그러다 보니까 중동에서는 확실하게 친시아파 질서가 구축이 완성되고 있으므로 네트냐후 총리는 지금 미국에 더 이상 기대지 말아라. 그래서 예, 기대지 말고, 또 바이든 외교부가 지금 제가 보기에는 네트냐후 전복 공작을 벌이고 있다고 봐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바이든은 사실상 네트냐후 내각 실각을 원하고 있어요. 그게 국내적으로는 사법개혁 반대 지원하고 있어요. 사실상 이 집회 시위가 자금이 대부분 국무부에서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친팔레스타인 군대 양성 다 이스라엘 적대 정책이고, 그리고 또 대외적으로는 친이란 질서 구축. 이거는 무슨 얘기냐? 네트냐후와 이스라엘은 미국 없는 독자 생존에 위한 길을 이제 모색해야 돼요. 이제는. 그래서 네타냐후 총리가 미국으로부터 분리하고 독립을 해서 빨리 독자 그 노선을 걸어야 그렇죠. 한다는 말이. 지난주에 언급했듯이 이제 외교적으로 하는 것도 이제 한계에 다다랐고, 미국 안보 우산을 의지해서 이 문제 해결하는 건 필요 없고, 이제는 독자적인 행동, 독자적인 노선만이 이제 이스라엘 주권을 담보할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네, 다음 이슈 만나보시죠. 경제 위기와 지진의 여파로 대선을 2달 앞둔 레제브 타이이프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의 지지율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에르도안 대통령은 야권 단일 후보인 케말 크르츠 다로올루 공화인민당 대표에 10%포인트 넘게 뒤처졌는데요. 3연임의 장기 집권을 노리던 에르도안 대통령의 위기에는 튀르키예, 시리아 대지진뿐만 아니라 오랜 경기 침체로 국민의 생활고가 커졌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의 지지율에 빨간불이 켜졌다고 하는데 얼마나 떨어진 건가요, 지지율이? 그러니까 지금 대선이 5월 14일 날 2달 앞둔 시점에서 지난 11일 발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크루츠 다울루프 대표 야권 통합 후보입니다. 그러니까 55.6%, 에르도안은 44.4%로 10% 차이가 나고 있어요. 지지율이 그 정도로 떨어진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 아무래도 뭐 지진도 있었고 또 경제 문제도 있었을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뭐가 문제였나요? 크게 두 가지예요. 말씀하신 것처럼 지진 피해, 그 다음에 에르도안 피로증, 이 두 가지가 결합이 된 건데, 첫 번째 이제 지진 피해로 인해서 이제 에르도안 정권의 취약점이 드러났죠. 지난번 방송에도 한번 우리가 언급한 적이 있는데, 이른바 지진세를 걷어놔서 일대 대응하라고 하는데 다 딴 데다 써버렸죠. 그거 하나 있고, 그 다음에 군이 여러 번의 쿠데타를 거치면서 기능 축소 권한이 약화가 됐어요. 그러니까 15개 지역에 재해 대비 군 사령부가 없어졌고요. 2000년도 초부터 자연재해 지원 훈련도 종료됐습니다. 그다음에 2016년 군의 쿠데타 시도 이후 의무사령부, 군병원을 폐기하면서 의료 지원 능력이 상실됐어요. 그러니까 지진이 나면은 군대가 먼저 들어가가지고 재난 지역 선포하고 이제 재해 활동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에르도안 대통령의 정치적 야심이 국가지진안전망의 군전을 일으켰다는 것이 분노의 가장 큰 이유고요. 두 번째가 이제 아까 질문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이제 경제 파탄인데, 오랜 경기 침체로 해서 이제 터키 국민들은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어요. 그러면서 민심이 돌아섰고, 지난해 투르키의 인플레이션 인상이 80%를 달하였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튀르키예 경제 파탄 사유 무엇인가요? 그 배경으로 에르도안 대통령이 2021년 물가가 치솟으면 일반적인 거시 정책상 이제 금리를 올려야 돼요. 그래야 아주 통화량을 흡수를 해야 되거든요. 금리 인상을 통해서. 근데 오히려 금리를 내렸어요. 그래서 이제 리라화 가치를 낮춰 뭐 자국 경제를 활성화한다고 해서 수출을 통해서 이걸 메꾸겠다라는 약간 그 경제 교과서에 반대되는 짓을 해버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2021년 말 터키 리라화가 폭락을 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생활고가 이제 심해지는 것이죠. 경제 정책, 거시 정책을 잘못 썼다가 정답입니다. 그래서 이 3번씩이나 연임을 하려고 했지만 현재로서는 어려울 것 같다는 예측이 나오는데, 그동안 에르도안 대통령을 추출하려는 쿠데타 몇 번 있었겠죠?
그러니까 2000년도 초반에 한번 있었고 가장 최근인 게 2016년 군부 쿠데타 진압이었는데요. 기본적으로 투르키에는 이제 그 구도를 좀 봐야 되는데 세속주의 세력과 이슬람주의 세력이 모자이크처럼 엮여져 있는 국가예요. 그래서 양쪽의 대립이 굉장히 심해요. 이게 이제 정치 불안을 낳은 것이죠. 그럼 에르도안 대통령은 독실한 무슬림인가요? 그러니까 에르도안 초기에는 세속주의에 가까웠어요. 그러니까 총리 11년 동안 장기 집권 후 대통령에 올랐는데 대통령에 오르면서 이제 술탄을 강조하며 이슬람 융법을 통치 이념에 가미하면서 세속주의들과 끊임없는 충돌이 있었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세속주의라 하면 어떤 사람을 이끌냐면 터키 국내 정치 상황에서는 군인, 군부, 공무원, 교사, 경찰, 아카데미아 학자, 그다음에 언론인, 이른바 테크노크라트 전문직 종사자들이 세속주의를 분류하고 있고 이슬람 사제 그룹이 이제 이슬람 원리주의자들이죠. 그러니까 이들과 에르도안이 끊임없이 반목과 갈등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쿠데타를 주로 이제 어디서 일으켰냐면 이런 세속주의자들, 아까 군인이 일으켰다고 했지 않습니까? 세속주의자들이 일으켰는데 이걸 진압하면서 에르도안이 이제 자기가 이제 술탄이라고 하면서 술탄 이슬람 종주국이라 하면서 다 진압하고 수천 명의 전문직 지식인들을 숙청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에르도안 통치 기간에 중동에 미치는 영향은 어떤가요?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내 그런 그 세속주의와 그 이슬람 종주국의 그 대결 구도가 국제 정치로 그대로 나타났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에르도안이 사람들이 보기에는 뭐 술탄을 강조하니까 막 진성 막 진짜 페이스 이슬람 아니에요. 기회주의자예요. 엄밀히 얘기하면. 왜 그럼 왔다 갔다 갈아탔느냐? 터키를 딱 보면은 동쪽으로는 이제 중동이고 서쪽으로 유럽이지 않습니까? 터키는 지금 나토 가입국인 건 맞아요. 네. 근데 EU 가입을 하려고 했는데 그게 불발됐어요. 나토는 군사 공동체고 EU는 경제 공동체잖아요. 네. 그런데 EU에 가입해서 이제 시장 확대를 노렸는데 그 에르도안이 그걸 추진하는데 EU에서 뺀지 말았어요. 그러니까 열받아가지고 중동으로 넘어간 거예요. 근데 중동으로 넘어가려면은 뭘 해야 돼요? 자기가 이슬람의 종주국이다 해서 이거 태세 전환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정확하게 2011년도 기준으로 이제 좀 이게 심해졌어요. 술탄 강조하고 막 뭐 오스만의 내가 적자다 하면서 막 조금 이상한 행보를 보였죠. 근데 중동 투사를 가니까 중동에서도 좀 이게 좀 이슬람도 서열이 있잖아요. 그렇죠. 서열에서 밀려났죠. 그래서 이제 최근에 현재 투르키에는 흑해 주중의 중심의 국가로 탈바꿈하고 있어요. 그래서 남부 유럽, 프랑스, 이탈리아와도 관계 강화를 하고 있고 뭐 그런 실정이라고 봅니다. 그럼 지금 이 에르도안 대통령 말고 뭐 떠오르는 대안 누가 있나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이제 세속파 계열인데 정통 경제 관료 출신이거든요. 오나하고 그런 사람 전문가 지식 그룹에서 이제 크루츠 다울로 대표인데요. 야권 통합 후보입니다. 이번에 됐는데 오나한 성분이 합리적 인사로 알려져 있고요. 뭐 카마레 간디 뭐 이런 식의 국민적 신망이 높습니다. 소속 정당은 CHP라는 정당인데 그 터키의 역사를 보면 그 근대 투르키의 건국 아버지인 무스타파 케멜의 소속 정당이었어요. 근데 이 정당이 1990년대 이후로 힘을 발휘하지 못해서 집권은 실패했는데 요번에 당선되면 이제 집권할 가능성이 높죠. 그럼 그 사람의 주요 정책은 무엇인가요? 대표 공화국으로서 에르도안이 추구했던 막 술탄을 강조하면서 대통령 중심제의 강력한 권력을 해서 의회 중심제로 바꾸겠다고 지금 대표 공약을 내놓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대안은 있는데 앞으로 누가 이길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정상적인 선거가 치러진다면 저는 야권 인사가 이길 거라고 보고요. 네. 확실하게 뭐 에르도안 필요주의 너무 심하고, 근데 에르도안 대통령이 과거에도 막 선거 막 치러놓고 없고 막 그런 짓만 안 하면은 이길 거라고 보여져요. 근데 워낙 피로도가 심해서 그러면은 이른바 그 야권 세력이 집권을 하면은 아마 에르도안이 이제 수렴 청정할 거예요. 이슬람 세력이 워낙 뿌리가 깊기 때문에 정치 분야는 지속화될 것이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마지막 이슈 알아보겠습니다. 지구 온난화와 같은 기후변화로 마침내 농축산물을 사육하고 재배할 수 없다면 인간은 어디에서 식품을 얻을 수 있을까요? 최근 몇몇 식품회사들이 실험실에서 세포를 배양해 만든 육류를 상품화하고 있어 관심을 끌고 있는 가운데 세포 배양육은 코셔법의 기준에 부합한다는 결론이 나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유전자 조작을 하지 않는 동물 세포에서 직접 스테이크를 배양하는 이스라엘 최초의 배양육 회사 알페스팜스는 코셔 기준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알페스팜스는 이번 판결이 우리 회사뿐만 아니라 전체 배양육 업계의 새로운 판도 변화가 예상된다며 올해 후반기 출시에 기대감을 표했습니다. 앞으로 만약에 이렇게 심각한 기후 변화로 인해서 농사도 못 짓고 또 가축도 못 키우고 그럴 때를 대비해서 인공 육류를 만든다 뭐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스라엘에서도 만든 것 같은데요. 어떻게 만든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스라엘 최초 세포 배양육 회사인 알페르 팜스라는 회사가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의 그 보도자료에 따르면 세포 배양육은 동물에서 채취한 줄기세포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연구소의 생물 반응기라고 불리는 용기를 통해서 키우는 거예요. 사실상 연구소에서 고기를 이제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래서 사육한 동물 도축하지 않기 때문에 동물보호단체의 비판을 피하면서도 동물 세포로 배양한 진짜 고기이기 때문에 맛에도 차이가 없다고 현지 매체는 전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뭐 인공 육류 이런 것들 뭐 사실상 좀 많이 나오고 있는 건데 그거랑 또 차이가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른바 뭐 빌 게이츠나 이런 사람들이 배웠다는 게 synthetic meat라고, 그러니까 뭐 콩으로 만든다든지 질감만 비슷하게 한 거 대체 그건 고기가 아니죠. 그냥 보여지는 건 고기지만 맛은 그리고 뭐 비슷하게 흉내는 내겠죠. 근데 그거는 이제 식감이 그런 것만 하는데 이거는 진짜 고기예요. 그 세포를 통해서 인공 배양을 했기 때문에. 배양을 했다고 예. 했으니. 그런데 이 문제가 유대인들에게는 율법적으로 곤란해질 것 같은데 율법에 따른 음식법 뭐 이런 걸 지켜야 하기 때문에 랍비들이 논의를 했다고 하는데 결론이 어떻게 나왔나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는 이제 이른바 코셔법이라는 게 있어요. 유대 율법에는. 그래서 이제 이번 이제 세포 배양육 쟁점이 뭐냐면 세포 배양육 공정 과정이 코셔의 그 절차와 규정에 법상 합당하느냐, 육류와 유제품 처리 기준에 부합하는가로 이제 그 쟁점이 좁혀졌죠. 근데 이번 세포 배양육은 요거를 육류로 볼 건지 요거를 뭐 유제품으로 볼 건지 구분이 안 간다 이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유권 해석을 이제 요청한 거죠. 회사가 이제 랍비 어떻게 결론이 났느냐. 세포 배양육은 육류 또는 유제품에 속하지 않는 파브라는 설정 범위에 속하므로 코셔 기준에 위배되지 않는다라고 판시했습니다. 네. 그 파브라는 개념이 뭐냐니까 뭐 육류 유제품도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특정 절차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라고 이제 판시를 한 거죠. 근데 대신 세포 배양육 판매 시에는 육류라고 표시를 해야 된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공정 과정은 되는데 판매할 때는 육류라고 표시를 해라. 그래서 그 조건으로 코셔 인증을 받았죠. 그럼 앞으로 이스라엘은 물론이고 유대인들이 모여 사는 외국의 도시에서도 이런 인공육 많이 팔려 나갈 것 같은데요. 어떤가요? 현재 2021년 이스라엘 인구의 한 79.3%가 유대인으로서 이스라엘에서 코셔 소고기 중심 시장이에요. 그러면 이제 전체 유대인 디아스포라의 86%를 차지하는 미국, 프랑스가 이제 목표 시장이죠. 그래서 엄청난 이제 이게 그 경제에서 이제 그 규모의 경제 발생하면 가격이 떨어지거든요. 현재는 굉장히 비싸요, 이게. 연구소에서 한대. 근데 시장이 많이 확보가 되면은 이제 가격은 낮춰지겠죠. 떨어질 수 있으니까 지금 현지 기업은 굉장히 고무적인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 미래 과학기술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해 가고 또 율법은 또 지켜야 하고 앞으로 유대인들에게 인공육 말고 또 다양한 문제들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덩달아 랍비들 골치가 많이 아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번 건은 이제 코셔법 적용을 그럴듯하게 해가지고 이제 해소가 된 측면이 있는데 문제는 유대법 코어가 이제 현실이 충돌되는 사유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과거 브레티브에서 여러 번 소개했지만 이혼할 때도 그 절차가 다르거든요. 남편한테 승인을 받아야 돼, 이혼을 하려면. 그런 것도 있고. 합법이 있잖아요. 근데 합의 그러니까 우리나라 법제랑 달라요. 유대법에 종교재판에 가서 그 남편이 이혼 승낙을 해줘야 할 수가 있어요. 굉장히 막 그 일반 세속과 충돌되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 뭐 대리모를 어떻게 볼 것이냐, 뭐 출산 어떻게 볼 것이냐. 그래서 이제 앞으로의 세속과 율법의 충돌은 점점 심화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네, 듣기만 해도 골치가 좀 아프긴 하네요. 예.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